제가 존경하고 여러분들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셨던 문병호 전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사진 잘 나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갖고 좀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당 백인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즐겁게 재밌게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서 국민연구소를 개설하고 우리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하고 계시는 청강정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못 오셨는데 아마 내일 수능 시험도 있고 또 강사가 좀 시원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인천 부평구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17대, 19대 2번을 했고, 저는 이제 정치 입문할 때부터 어떤 정말 유력 정치인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정치 입문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자력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바람이 좀 잘 불어줘 가지고 당선이 돼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19대 의원을 했는데 저는 늘 정치하면서도 기성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기성 정치가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많이 더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득권 유지, 패거리 싸움, 또 못난이 경쟁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염증을 느꼈고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합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안철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제가 아마 역대 총선의 최소표 한 5위 정도 23표짜리 내 낙선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철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을 옮겼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철새라는 것은 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가는 게 철새다. 그런데 제가 따뜻한 정당인 민주당에서 차가운 정당인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국민의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철새가 되냐. 나는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왔기 때문에 철새와 정반대의 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23표 차로 낙선을 하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도 이제 2번 지냈고 또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전화가 돼가지고 쭉 이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청강정 소장님이 그때 바른미래당의 의정부 시장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같이 서로 정치적인 문제 상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고민도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그런 관계가 돼서 늘 제가 청강정 소장님께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원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제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괜찮았죠. 세 분이 힘을 합치면 좀 뭔가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는데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잘 힘이 또 합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별로 비전을 못 보고 이제 탈당해서 나와 있던 중에 그 당시 이제 박형준
교수님,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당대표였죠. 그다음에 지난달에 황교안 대표님 어디 갔다 가셨다면서요.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그 당시 한국당 대표였는데 박형준 교수께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총선은 야당은 보수 플러스 중도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 몫으로 안철수 대표와 저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라고 했으면 제가 좀 입당하기 곤란했을 텐데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제가 기존의 한국당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이제 창당해가지고 총선에 나왔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창당 준비위원을 제가 했었고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창당의 이제 3파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에 이제 서울 영등포 갑에서 출마해서 또 낙선을 했고 지금 현재 영등포 갑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최근의 전국 상황 그리고 역시 정치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중요한 선거가 2024년 4월달에 있는 총선입니다. 22대 총선이죠. 그 총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동아일보의 그 논소위원이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국민의힘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총선에 완패한다, 망한다 그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총선은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불과 지금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 6월, 7월달, 8월달 상황만 해도 그런 낙관적인 기조가 형성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조가 다 없어졌어요. 총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위원장들은 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어떻게 치를 것인가 지금 당이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과연 다음 총선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기회는 있고 충분히 우리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력도 있습니다만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통합과 혁신의 기조를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통합과 혁신. 이제 통합이라면 이제 세력 통합이죠. 세력 통합인데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아젠다라든가 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이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자유라는 가치 내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과 상식 이 가치를 내세웠어요. 그 자유, 공정, 상식 이게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자유, 공정, 상식 이런 가치가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총론만 있고 이념과 아젠다만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구체화하고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행 수단이 현재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 상식, 공정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그것이 당연히 대한민국에 나아갈 바가 돼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자유가 많이 제한된 그런 정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운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고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6개월의 현 상태를 봤을 때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연말을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다시 좀 재정립을 해서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실 이 좀 잘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한번 복귀해 보세요. 어떻게 이겼죠? 어느 세력이 이겼습니까? 기존의 그 보수 본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준석 대표가 그 표방하는 2030 세대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많이 지지를 했어요. 국민의당을. 그전에 민주당 지지가 많았죠. 2030들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많이 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표하는 중도 세력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0.7% 겨우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때 이겼던 세력들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뺄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뭐 거의 지금 당에서 이제 뭐 지금 징계를 받고 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30들이 많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어요.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안철수 대표로 대표하는 중도 세력도 많이 지금 돌아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48%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7%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윤석열 후보의 48% 플러스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47%에서 한 17%를 끌어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65% 됐어야 돼요. 통상은 그렇게 되죠. 65, 30이 됐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47%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서 많이 실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7%는 플러스가 이제 원래 우리 쪽으로 왔어야 되죠. 그러면은 48 플러스 17하면 65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 또는 민심이 65대 30 정도로 지금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통상적인 대통령 선거 후라면은.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47에서 쫙 빠져 30까지 내려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처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민주당도 지금 정치를 지금 정말 잘 못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지금 47% 얻은 데서 쫙 빠져 30%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힘이 다 지금 30%에서 머물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그 중도 또는 이제 당원은 아니지만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이 지금 유보 상태로 돌아섰어요. 지지 철회하고 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총선에서 우리가 내년 상황 또 다음 총선에 이기려면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우리가 끌어모아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가 돼야죠. 통합과 혁신이 돼야죠. 혁신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그 자유, 상식, 공정 이런 가치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입법 활동,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돼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 이제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구나라고 느껴야죠. 느껴야 이제 지지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력적으로는 이제 다시 하여튼 그런 2030 세대라든가 또 중도 세력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외연을 기존의 당 중심에다 플러스 알파를 두텁게 해야만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점에 동의하시죠? 예,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2030 중도 세력이 지금 이탈돼 있는데 이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지 않고는 어렵다.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논조로 그 칼럼을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좀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경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초기에 조금 실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제 연말을 지나서는 뭔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가치를 좀 정확히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가치를 좀 전면에 내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또 이제 내각을 어떻게 할 거냐, 청와대를 인선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지지율을 많이 더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장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것도 좀 더 윤석열 대통령 주도하에서 치러지고, 또 당대표도 윤 대통령과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당을 이끌어가고 하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그 핵심 되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좀 더 의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많이 끌어들이고, 당대표도 조금 더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내년 초에 가면 이제 내각도 좀 개편을 하고, 또 청와대 인선도 좀 개편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좀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험도 하고 이제 많이 또 그 잘못한 걸 시인하고 또 기조를 바꾸고 해서 새롭게 나가는구나 하면은 좀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은 그렇게 뭐 기대를 접은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초기니까 약간 좀 삐걱거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역시 이제 좀 새로운 분이고,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나라를 좀 자유와 공정과 상식하에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아직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인데,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좀 했어요. 그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후보로 나서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은 그것이 제2의 안철수 현상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권 교체 플러스 기성 정치와 좀 다른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 교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쪽 날개는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이 실정하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니 좀 정권을 바꿔서 새로운 정권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권 교체론이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그만하고는 좀 부족하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혁신의 어떤 그런 이슈를 좀 선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치 교체, 정치 혁신 쪽에 또 경제 혁신 쪽에 그런 이슈를 한 축으로 하면은, 양축으로 가면은 대통령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좀 제 건의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역시 이제 기존 정치판의 논리에 따라서 정권 교체 쪽에 많이 방점이 뒀죠.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심판하고, 그 당시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많이 이제 방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치 교체나 이런 새로운 혁신의 어떤 의지나 아젠다나 그러한 흐름들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좀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국민들이 좀 목말라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 아젠다를 좀 가미하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도입했더라면은, 그럼 좀 더 명분도 있고 아마 그 세력 통합에도 좀 더 도움이 됐고, 좀 더 확장된 세력 하에서 명분 있게 정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만 좀 매몰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정권을 교체해 놓으니까 그 다음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뭐 그 영화나 연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빌런이 있어갖고 그걸 막 이제 저 죽이자 뭐 끌어내자 해가지고 그걸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 and what? 뭘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각종 언론이나 각종 지금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가 과연 뭘 하겠다는 거냐? 뭘 하겠다는 건지 없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시대 잘못했던 것을 뭐 수사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경기지사 때 뭐 잘못했던 법법행했던 것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하면 좋다 이거죠. 그런 건 오케이. 국민들도 그런 거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만한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과거 정권이 잘못했던 것들 뭐 그것들을 정상화하고 또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잘못한 걸 덮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정치 보복이다? 왜 정치 보복입니까?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르게 응징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처벌하고 조사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지만은 잘못된 사실 잘못된 걸 밝히고 그것에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왜 정치 보복이냐? 그 당연히 온당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던 여러 가지 뭐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남북 관계라든가 또 감사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권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은 심판하고 조사하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은 과연 뭘 할 거냐, 뭘 국민들에게 해줄 거냐 이런 것에 정확한 자기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아직 뭐 취임 6개월이니까 앞으로도 4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이제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은 충분히 저는 다시 국민들로 지지를 받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뭐 과거에 구 정치에 뭐 빚진 것도 없고 또 그 정치와 끈을 갖고 온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정치나 기득권자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정치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 사람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과거에 내가 정치하면서 뭐 좀 혜택을 입었으면 그 혜택에 대해서 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소신껏 정말 그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 국민들이 그 목말라는 그런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가치를 많이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잘해야 되고 또 당도 우리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늘 그동안 새로운 정치를 많이 고민해 왔고 좀 정치가 좀 구태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정치로 그런 데 대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 저도 벌써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서서 기존에 때묻지 않은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서서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고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청강정 소장 같은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뭐 정치권에 몸담고 하신 분들은 물론 경륜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역시 이제 구태스러운 모습이 있고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때가 묻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앞장서서 이 정치권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좀 세력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무슨 과거에 정치하는데 많은 또 누구한테 혜택을 입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고 또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은혜를 뭘로 갚는다라고 비난도 받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빚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편하게 새로운 길을 가고 구태 정치나 또는 구세력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뚝심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일을 좀 잘 좀 이루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의힘도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걱정이 많아요. 이게 정권도 잡고 뭐 했는데 요즘에 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어수선하고 말이죠. 당도 어수선하고 뭐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금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징계하고 뭐 그동안에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이 하여튼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졌습니다. 당원들도 굉장히 불안한 생각하고 있고 실망도 많이 했고 왜 당이 이렇게 된다라고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좀 신장 개혁을 해야 된다. 속된 말로 이제 기존에 이제 세워졌던 건물도 좀 손보고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좀 손도 보고 리모델링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가 있지. 기존의 그 좀 구태한 그러한 인프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좀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개혁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인프라도 바꿔야죠. 건물도 좀 페인트칠도 하고 또 좀 부서진 데 있으면 좀 이렇게 보완도 하고 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표현하면 간판도 좀 바꾸고 식탁도 좀 바꾸고 주방장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식당이 좀 이제 새로운 맛으로 이게 고객들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고객들이 가서 먹어보니까 야 이거 좀 신선하고 과거와 다르게 재료도 신선하고 값도 좀 싸고 그리고 맛있다 먹을만하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좀 신장 개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워낙 이제 덩치가 큰 당이고 또 수십 년간의 역사를 가진 당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당의 지도부나 또 대통령이나 또 중요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을 좀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가장 큰 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 유신 독재 시절을 거치고 또 전두환 정권을 거쳤죠.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염원 또 그 1인 독재 시대를 많이 정리하면서 많이 이제 그래도 제도를 바꾸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헌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막강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통령제가 너무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을 하면은 늘 잘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자기가 너무 이제 역할도 많고
많은 능력을 요구하겠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늘 퇴임하면은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대통령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리가 워낙에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치고 다 퇴임하면 다 뭐 요도 먹고 뭐 돌아가시고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 있고 또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뭐 어느 나라에 뭐 내놔도 그렇게 뒤지지 않을 만한 상당히 선진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헌법도 바꿔서 좀 더 분권화하고 권한도 좀 분산시켜서 어느 한 특정인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를 좀 마감하고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책임도 분산시키고 그렇게 좀 다양한 그런 체제를 갖는 것이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체제로 바꿔가는 것이 선진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욕심이 없어요. 본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도 좀 쉽게 됐으니까 사실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확하게 내려놓으면은 새로운 개헌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개헌이 상당히 찬성하고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달 전인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만찬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 특위를 국회에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주 흔쾌하게 수락을 하셨고 개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다 덧붙여서 선거구제 개편까지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선거구제 개편 지금 뭐냐면 지금 문제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양당 체제 하에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당 체제 경쟁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양당 체제에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자기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헐뜯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욕을 얻어먹으면 그 과실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3당 4당 체제가 되면 그렇게 안 돼요. 3당 4당 체제가 되면은 내가 잘해야 내가 득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 하더라도 지금은 A, B 당만 있으니까 1당, 2당만 있으니까 1당이 잘못하면 2당이 과실을 먹고 2당이 잘못하면 1당이 과실을 먹는데 1, 2, 3, 4당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1당이 잘못해도 2, 3, 4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이탈된 표가 2, 3, 4 중에 잘한 당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 좀 더 남의 과실을 헐뜯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더 몰두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다양합니다. 생각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 생각하고 20, 30대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많이 생각이 지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하면 20, 30대에 대해서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60대 이렇게 저를 보면은 코인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뭐 그런 데다가 돈을 투자하나. 전혀 생각이 달라요. 지금 그 사고방식들이. 경제체제에서 그렇고 정치체제에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기성세대들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지만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또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또 국민연금 무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젊은 층하고 지금 기성세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람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너 뭐 하고 싶어? 꿈이 뭐야? 그러면 과거에 우리 때는 뭐 무슨 판검사, 무슨 공무원 뭐 이런 거 한 의사 이런 거 원했지만 지금 저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그거 없어요. 유튜브 하겠다. 뭐 크리에이터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뭐 홍보, 또 뭐 스포츠맨 하겠다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운동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봤어요. 공부해야지 무슨 운동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포츠맨으로 스포츠 스타로 성공하면 훨씬 더 인생이 더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사회의 이 부분을 다양한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더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게 선진 정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1당 2당밖에 존재할 수 없는 소선거구 제도지만은 좀 더 중대 선거구 같은 걸로 가게 되면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심 사표가 많은 게요.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50%의 지지를 얻으면은요 의석은 70%를 가져갑니다. 되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들어갔는데 지방의원 선거 보십시오. 특히 이제 도의원, 서울 같은 서울시의원, 경기도는 경기도의원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득표율은 별 차이 안 나요.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의석수는 어떻습니까? 90대 10입니다. 90대 10. 그러니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예를 들어서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의 10%를 얻으면 30명의 국회의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민심과 의석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를 얻어도 한 석도 못 냅니다. 20% 얻어갖고는 당선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20%를 얻어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0%면은 원래 60석을 내야 돼요. 60석을. 그렇잖아요. 300명 중에 20% 60석을 내야 되는데 한 석도 못 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심과 의석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다양하게 의회를 구성하고 또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선진화된 제도가 되려면 이제 개헌이 돼서 좀 제왕적 대통령제가 좀 바뀌어서 무슨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이원적 직정제 같은 그런 제도로 가든지 아니 내각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선거구 제도도 좀 개편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어떤 길을 통해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아젠다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내후년 총선 때는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역시 공공개혁 역시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역시 이제 공직사회라든가 또 공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에 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뭐 네 돈이면 그렇게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네 돈이면 그렇게 할래. 자기 돈이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눈먼 공무이 많아요. 눈먼 공무, 공직사라든가 공무원 무슨 공기업 이런 데 가보면은 좀 불필요한 낭비 사례가 많고 정말 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지역 행사나 무슨 뭐 기공식이라든가 뭐 무슨 뭐 건물 짓고 뭘 해놓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저게 그래서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한 2억 원이면 지을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을 지은 거 보면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공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걸 그냥 눈 감아 주고 적당히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통폐합하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그런 데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뭐 복지 쪽에 많이 또 교육 쪽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고 과거 역대 정권들이 많이 하려고 했다가 많이 또 못했어요. 하다 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직사회 저항에 부딪힌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저항에 부딪혀서 그렇게 한 건데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새로운 뭔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정부니까 공공개혁 같은 걸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죠. 노동개혁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노조의 기득권에 너무 또 경제나 나라가 많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노조도 보면 실제로 필요한 노동자들은 노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조가 주로 대기업들이 많고 목소리 큰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목소리 큰 노조는 대개 대기업 노조예요. 공공노조. 그런 사람들은 다 연봉 세요. 연봉 다 뭐 어디 몇만원 되는 뭐 1억씩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인원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죠. 근데 정말 중소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2, 300 받는 분들은 노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대변할 노조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곡되는 거죠. 정작 노조가 필요하고 정작 보호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말 노조도 없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익을 대변도 못하는 반면에 사실은 안 해도 정부 지원 안 하고 보호를 안 해줘도 스스로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정규직과 1차 벤더라거나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임금 차이가 거의 배 이상 납니다. 똑같은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정규직은 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반면에 1차 밴드, 2차 밴드 사람은 노조도 없어요. 지금 이런 약간의 불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부담을 줄인 방향으로 좀 제도 개편이 돼야 돼요.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들 이런 것들도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부과되고 걷어주고 있는가? 과연 정말 국민들의 편에서 그것들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돼서 과연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그 호주머니 터는 식으로 입법 조세정책도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저는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있으면 늘 불만이에요. 이거 좀 더 해주고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대한민국 상당히 발전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좋은 나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동력이 된 거죠. 뭐 스스로 만족해버렸으면 열심히 노력 안 했겠죠. 스스로가 불만족하고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과거 60년, 70년대, 80년대 그 패러다임 가지고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는 힘들다.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약하는데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또 제도나 법이나 사람들의 문화 이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 변화해 주시기로 하고 외쳤어요.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좀 가까운 편인데 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왜? 국민들이 왜 안철수를 불러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는 욕을 많이 하지만은 또 들여다보면 괜찮은 분 많이 있어요. 왜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 중에 좋은 사람을 불러내서 당신이 좀 대한민국을 바꿔라라고 하지 않고 왜 백면서생 정치에 만큼 더 물들지 않은 왜 안철수라는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당신이 좀 대한민국을 바꿔보시라고 욕을 했을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뭐 정치에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뭐 3선, 4선, 5선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온갖 정치적인 지위를 다 누린 사람들을 제껴놓고 왜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그거는 뭔가 좀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저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응하시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은 국민들께서 박수 치시고 환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좀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왜 됐는가, 왜 내가 대통령이 됐나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성찰하시면은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가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 나오신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청와대라는 게 뭡니까? 그게 구중궁궐이에요. 대한민국의 과거 임금들 또 왕 같은 대통령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온 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군림하는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이제 국민들과 같이,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또 같은 발을 딛는 지점에서 국민과 같이 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의 편이었다고 봐요. 또 도어 스태핑. 그것도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다 구중국을 숨어가지고요. 자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홍보비서가 대변인 시켜가지고 대신 답하게 하고 사실 비겁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적절하게 자기가 답변하기 싫고 부린 것은 적당히 그냥 입다물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대신 답변하게 하고 답변에서 좀 뭔가 좀 잘못되면 그때 가서 나서가고 이게 아니다 하고 변명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하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과감하게 거기 들어가지 않고 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과감하게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나 또 과감성은 좋았지만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준비를 잘해서 했더라면은 만점짜리 했는데 이제 뭐 치고 나는 방향은 좋았지만 준비도 좀 부족했고 또 과정에서 조금 실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상당한 경험을 했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잘 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국민들로 박수 받고 다시 또 크게 도약하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취임 6개월 되셔서 이제 조금 진도가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저는 뭐 비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또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또 만회할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더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외교 관계도 이번에 뭐 캄보디아 아세안 가셔갖고 잘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상 외교할 때도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차근차근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나라에 뭔가 정말 이제 구분이 이제 있어야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수출도 지금 뭐 요즘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무슨 뭐 틈만 있으면 미사일 쏴대고 뭐 폭탄 쏴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외교적으로 그냥 어려운 것이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이게 중국 편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편을 전적으로 들 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중국과 교역 30% 입박에 있는데 중국 시장이 막히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등거리 해결을 잘해서 미국도 오직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중국하고도 오직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으르렁 하니까 우리는 이거 어느 쪽에 편에 서야 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도 미묘한 시점이고 굉장히 선택해서 신중하게 하고 정말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요때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더 그것을 돌파하는 추진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 이제 풀렸을 때는 정말 날개를 달고 헐레를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요인. 근데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국제적인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국제관계에서 많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미중 간의 어떤 그런 패권 다툼이라든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환율이 오르고 무슨 원자재가 오르고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려운 그런 지금 시간이 오고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뭐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과 뭐 중국과 패권 경제 대통령 우리나라의 돈이 가서 뭐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이 스탠스를 잘 잡아서 국가의 손실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것도 대통령 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맡았어요. 뭐 어떤 대통령은 뭐 정말 경제가 좋을 때 맡아갖고 뭘 잘못해도 뭐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하니까 지지가 높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웬만큼 잘해갖고는 지지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좀 중요하게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의정부에서 우리 정광재 소장께서 이제 뭔가 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봉사하려고 국민연구소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뭐 매월 뭐 토론회도 갖고 또 어떤 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의정부 사신 주민들께서 좀 이런 걸 잘 좀 알고 참여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또 전 소장한테 좀 뭔가 좋은 어떤 의정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도 좀 내주십사 이런 걸 요구를 해서 서로 좀 잘 소통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야 전 소장이 하여튼 뭘 하든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뒷바라지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람들 많이 좀 덜 모였으니까 이렇게 한 정도 하고 질문 좀 받고 제가 또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